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국무정익실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 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7월 17일로 6개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난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 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 1일 금융 분야에서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81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지역혁신 분야는 4월 17일에 법이 시행되어 7월 말에 첫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 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고려해서 신청, 심사, 사후 관리에 각 과정별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성장 프로그램 강화, 특허 이슈에 대한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 인증 기준 마련 등 사업의 후속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개월간 승인된 총 81건의 과제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주관 부처별 승인 건수는 금융위원회, 산업부, 과기정통부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중기부의 지역특구 과제는 7월 말에 첫 승인 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규제 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형별로는 실증 특례, 적극행정, 임시허가 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특히 유연한 법령 해석, 정책 권고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 시점별로는 3년 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에 달해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고 한정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형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의료, 제조, 전기, 전자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술 분야별로 보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기술 전반에 걸쳐서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의 80%를 상회하는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 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등 외국의 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한 과제가 전체의 14% 수준이고 7월 말까지는 36%,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례와 같이 임시허가, 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 해석이나 정책 권고 등 적극 행정을 통해 바로 실행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공유 주방을 시작으로 택시 동승 서비스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유 주방의 경우 당초 4월의 실증특례 시에는 소매만 취급하는 B2C 판매에 국한되었으나 7월의 실증특례에서는 소매에 도매까지도 취급하는 B2B 판매로 확산, 공유 주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승객의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의 사례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시험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 투자자 간 주식 대차 플랫폼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서 5G 인프라 및 응용 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연되고 있습니다. AI 로봇 텔러에 의한 보험 판매의 사례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온오프 해외 여행자 보험, 신용카드에 기반한 송금 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 서비스 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제품을 개발하고도 관련 규제로 인해서 4년 동안이나 출시를 하지 못했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의 사례와 같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보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5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시했던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신청 기업에 대한 충실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주관부처와 전담기관에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 과제를 유형에 맞게 처리하는 정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신산업, 신기술과 무관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해주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대상 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과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일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신청 사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여 실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특히 부가 조건 변경 요청 제도를 신설해서 실증 특례 최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가 요청을 하면 규제 특례 심의위가 부가 조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필요하면 바로 법령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 특례 기업의 법령 정비 요청 제도를 신설해서 기업 차원에서 특례 종료와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행 6개월을 맞아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100일을 계기로 만든 과제들이 주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는 대책들이었다면 이번에 추가 보완한 과제들은 이에 더해서 샌드박스 승인 과제의 시장 출시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스타트 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신청 자격 부여,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패스트트랙 연계 방안 검토, 모대펀드 투자 확대 등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특허 이슈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특허 출원은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조기 권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례 심의 과정 중에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 심판 대상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 인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원활한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술 인증 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 안정성 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증 기준 부재로 인해서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해서 사업별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회적인 갈등 규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간의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을 통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7월 중에 규제자의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별 중점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성장의 지자체로의 확산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 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도 보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차오름이라고 합니다. 우선 상반기 성과가 100개 중에서 81개 정도 했으면 하반기에 목표치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특허 관련돼서 지금 기간을 단축한다고 한 것과 이제 분쟁 조정하는 거 단축한다고 한 내용은 이번에 새로 발표하시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당초에 우리가 연도 내에 100건을 그 목표로 했는데요. 이거는 그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 혁신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포괄 범위도 넓고, 또 영국의 케이스를 보면은 한 해에 보통 한 40-50개 정도 그 과제를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의욕적으로 100건을 그 목표로 잡았는데, 뭐 지금 추세로 봐서는 100건은 무난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목표를 뭐 몇십 건을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과제들만 성공적으로 심의를 통과를 해도 100건을 통과하는 것은 무난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 제도이다가 보니까 특허권을 확보해 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실정 특례 기간 동안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은 13개월이 걸리는데요. 이거를 2개월 미만으로 대폭 단축을 하겠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 해서 그거 하는 거고, 또 이제 기존의 그 특허하고 충돌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특허 심판 제도도 그 보다 더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뭐 그런 제도를 특허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 발표하신 그렇습니다. 예. 네, SBS 화 기자님. 예, SBS 화강민입니다. 이거 보면은 금융 쪽에서 37건으로 제일 비중이 많고 한데 내용이 전부 다 실증 특례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증 특례가 적용이 되면 이 이후에 정식 허가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과정인 것 같은데, 내용 보면은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게 이후에 어떤 식으로 법령을 하나하나 다 정비를 해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다 예외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법령으로 정비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들은 다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업성이 있고 있는데 이게 그 규제 샌드박스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실증 특례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 제도라든가 법령 체계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한번 해봐라, 제한된 조건에서 하는 게 이제 실증 특례의 그 취지인데, 일단은 실증 특례가 2+2로 돼 있습니다. 2년 하고 2년을 또 연장을 했으니까 최장 4년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까지 다 기다릴 필요가 없죠. 시행을 해서 몇 개월 사이에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이 제도가 일반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은 곧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증 특례 기간이 도과하지 않더라도 그 모니터링을 해서 곧바로 그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그거는 실증 특례 기간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바로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잠깐 이어서 질문하면 이제 그 법제화를 정부가 이제 나서서 그러면 그 관련된 법을 정비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해당 부처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뭐 협업이 돼야 되겠죠.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관련 부처가 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오늘 아마 여러분들 보도 자료가 그 배포가 됐겠습니다만은 그 행정규제 기본법 그것도 이제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게 어떤 일반법을 통해서 일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해당 그 분야에 좀 특정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그 법령 소관 부처가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일반적인 해석이라든지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국조실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네. 네, 맨 뒤에 말씀하십시오. 네, 충청일보의 장중식 기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 6개월에 했는데 사회 갈등형 과제라고 해서 승차 공유제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일간지에서 보도가 됐지만 심의위원회 한계점이 좀 노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 합동부처 차원에서 큰 틀의 협의체라든가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반기 동안 이 사회 갈등형 추진 과제가 몇 건 정도 되는지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원장급이 총리급으로 좀 격상이 돼야지 정부 합동 부처 간에 조율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간단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규제를 접근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그 가치의 충돌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해관계의 충돌, 그 뭐 여러분들 뭐 그 공유 차량 그 문제 뭐 지켜보셨겠습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뭔가 사회가 변화하거나 기본 방향은 확실한데 그거를 도입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두부모 자르듯이 바로 그냥 그 할 수는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해서 서로가 좀 상생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조금 이렇게 더디게 진척이 되고 이런 문제가 그 좀 있기는 한데, 그 일단 사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주방 공유 같은 경우가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코나투스에서 하는 그 심야 그 합승의 문제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이제 전에 그 안 하던 새로운 것을 하고 기존의 반발 이런 것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이 실증 특례에서 이제 일정의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대를 좀 심야 시간대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거나, 지역을 서울에 있는 뭐 5개 권역으로 좀 제한을 한다거나 해서 일단 해보고, 실제 해보니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생각하는 어떤 그 부작용들이 좀 그 적을 수 있다는 그런 실증 사례가 나온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그 넓혀갈 수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갈등 과제가 어떤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그런 것보다는 좀 어떤 이념 논쟁 비슷하게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갔던 그런 좀 어려운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에 관련된 문제는 이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그 기본 하에 조금 다소 속도가 조금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제심사위원회가 ICT하고 금융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금융위원장 해당 부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특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그 전체 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게, 지난 한 2달 동안 이 규제에 관련된 사안만 총리가 주재하시는 현안 조정회의에 제 기억으로는 한 6-7차례 그 상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의 전문성을 그 존중하는 의미에서 각 부처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중요한 사안은 총리께서 전체를 갖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부처의 규제심사위원회가 각 부처가 전부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들이 교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CT라고 그래서 과기정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에 하는 심사에 산업부도 참여하고 있고 금융위도 참여하고 있고 복지부도 참여하고 있고 또 역으로 다른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뭐 거버넌스에 관련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운영상의 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 아시아경제 최일공 기자입니다. 저 2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애초에 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었던 곳 중에 이제 뭐 모인이라는 업체가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그곳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향후 계획 중에 그 사회적 갈등 규제 관련해서 이제 해소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있으신지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모인 같은 경우는 그 가상통화를 활용한 그 사업 모델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리젝트를 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조금 이렇게 연기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 가상통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가상통화를 활용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대중으로부터 가상통화 ICO 그 관련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송금 서비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준비가 더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가상통화 관련한 걸로 해서 이게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또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도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막기 위한 좀 인프라가 구축이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송금 이 문제도 통화당국이나 각 부처의 외환당국 이런 데에서 아직은 조금 자금 세탁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2가지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ICO,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최근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라든지 다른 나라의 어떤 제도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일단 좀 통과가 되고 어떤 자금 세탁의 문제라든가 금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불식이 좀 가신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역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과거의 어떤 의료 민영화에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7월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 특구
거기에 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게 강원도에서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7월 말에 아마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분? 네. 네, 시사투데이 정성길입니다. 그 평균 44일 소요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해결한 경우도 한 16%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최단으로 소요된 날짜는 며칠 정도며 또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도 자료에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9페이지. 거기를 보시면 그 규제 샌드박스의 밑에 도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규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이 이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30일 안에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답변이 없으면은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곧바로 시장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규제가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규제가 있기는 있는데 정확하게 이 케이스에 맞는지 모르겠다. 좀 모호하거나 좀 불합리하고 또 뭐 안정성에 대해서 좀 우구심이 있다. 그러면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임시허가를 하는 임시허가를 먼저 내주고 정식 허가에 가기 전까지 그런 내용들을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규제가 현재로서는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혹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실증 특례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그 범위 안에 사이의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법령이 정비가 되면은 정식 허가가 나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해소가 안 되면은 종료가 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들어와서 가장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규제 확인은 30일 이내까지 답변이 줬으면 자동적으로 없는 걸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뭐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실제로 들어가서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보통 지금 금융위 같은 경우는 한 4차례, 그 다음에 산업부하고 과기부 같은 경우도 한 서너 차례, 4차례 정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보통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과제가 한 번 올려서 결정이 되고 그 중에 좀 논란이 되는 과제가 한 번 보류돼서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져서 44일이라는 얘기고요. 제일 빨리 되는 뭐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좀 12일. 예. 절차는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한두 분 정도 질문 있으시면 더 받을까 하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분? 네. 네, 저 조선비즈 이승주 기자입니다. 각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사업이나 비슷한 분야인데 뭐 어떤 쪽은 과기부에서 어떤 쪽은 중기부에서 또 어떤 쪽은 산업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샌드박스 운영하실 때 뭐 다양한 부처가 같이 함께 하신다고는 하지만 어떤 분야를 확정해서 해당 산업은 어떤 부처의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처음에 이렇게 가르마를 타가지고 해도 기업들이 신청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에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개 분야에 전체 우리 협의체가 국제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제에 대한 배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유사한 게 ICT 규제 특례에서 심의가 됐다 그러면은 과기부로 안내를 해드리고 산업인공업 쪽에서 심의가 됐다 그러면은 산업부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따지기 복잡하니까 신청을 하시면 그 정부 내부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주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네. 예, 뉴스피면 이규환인데요. 규제 샌드 실증 특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뭐 인보사 사태도 있었지만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검증을 아무리 해도 나중에 통과한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시거나 검토 중이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인네이트되어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특례 3종 세트, 안전 3종 세트 이 두 가지로 같이 돼 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 확인하고 임시하고 실증 특례하고 이런 추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 즉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다. 또 나중에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의 책임 여지가 있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의료, 바이오 이런 쪽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의 그 출시를 바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존의 어떤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빠른 속도로 나가기를 좀 바라시는 그 쪽에서 진행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더디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건강 안전권을 생각하는 쪽에서 보면은 이건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게 이 기본적인 컨셉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주면 그것도 관련해서 하는데 뭐 아까도 저 모인 얘기했지만 가상통화 해외 송금 서비스 같은 거 부작용 사례 같은 거 여러 통과되고 나서 부작용 사례가 한데 모아져서 검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나 이런 것들을 따로 고려하시는지 아니면 각각 부처에서 그냥 보시는 거로 생각하시는지. 그 일단 뭐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가 각 부처가 이렇게 교차로 참여하면서 논의가 돼요. 그 가상통화 관련된 것만 해도 그 논의를 하게 되면은 뭐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공정위 관련된 부처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또 문제가 그 되는 사안은 그 제가 그 리스크 대응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안이라든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쟁점이 좀 참여한 그런 과제들은 별도로 좀 인덱스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걸 조율을 하고 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그 별도의 TF로 그 1년이 넘게 쭉 운영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관련된 국제사회나 국가들의 어떤 모니터링, 그 필요한 점검 이런 걸 계속 해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하실 기자분, 네, 우리 이진철 차장님. 예,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시는 게 이제 6개월 성과인데요. 이게 올해 목표치를 다 달성을 했을 때 이게 혹시 그 경제적 효과라든가 뭐 그런 것들 좀 예상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계량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를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나라에 참고할 만한 사례도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영국, 일본 뭐 이런 정도인데 그 나라도 굉장히 좀 더디게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 해서 많은 사례를 참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 규제 샌드박스가 뭔가 우리 기존에 돌파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어떤 오랜 관행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보는 그런 데 나는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아까 가치 충돌에 관련된 그 부분도 말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워낙에 대립이 되다 보면은 실제 이게 정말 실증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흘러버려서 결론도 없이 자꾸 이렇게 대립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돌파구로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제 샌드박스는 그 신산업에 대한 그 정책 수단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선제적 규제 여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미래차, 자율주행차 이런 경우는 비교적 그 산업의 미래 모습이 예측이 좀 가능한 그런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단계별로 이 기술이 어떻게 그 발전을 해 나가고 그렇다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어떤 제도가 현실을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그런 문제를 좀 줄여보자 하는 그 선제적인 규제 여파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기술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새로운 게 나오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과거의 A와 B를 합치는 데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가 과거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 이걸 수용하지 못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법령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게 그 전반적인 그 법령 제도를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에 질문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도 이미 출시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령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도심 지역 수소 충전소 이런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림이 나왔을 텐데 그런 거 간략히 소개해주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예, 도심 지역 수소 충전소는 4개를 하기로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국회 안에 설치되는 거는 8월이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8월. 예.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드신 게 온라인 폐차. 온라인 폐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부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박이부?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온라인 폐차 서비스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면요. 그 건은 그 조인스 오토라는 이제 그 회사가 신청을 해서 실증 특례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가 그 제공한 조건에 맞춰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저희가 뭐 매출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좀 파악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 혹시 추가로 질문 계신가요? 제가 조금만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실증 특례가 시작이 되고 상품이 출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실증 특례라고 하는 게 그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 하에서 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불안했던 부분에 대한 그 점검이 끝나면은 곧바로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게 좀 빨리 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지금 해당되는 기업들이 운영 과정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더니 또 다른 규제를 나왔구나. 뭐 부가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막 이제 이런 데 대한 아마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최소 6개월만 일단 한번 해보고 그것만 지나면 그 기업 측에서 그 각 부처에서 그 제시했던 부가조건 이거는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꿔도 충분히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그 보완이 가능하다 한다면은 기업이 그걸 갖다가 그 신청을 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그걸 검토해야 되는 그 제도도 좀 새로 그 도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2+2로 되어 있었지만은 케이스별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모든 케이스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겠다.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 기자님. 예,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리는데 아까 이제 그 모인 사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안전 3종 세트에 아마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소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증 특례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허용이 됐고 그 뭐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은 뭐 다른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된 건데 이 안전 3종 세트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뭐 가급적 이게 그 상세하게 규정을 하면 좋겠지만은 아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만 해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설치된 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불안해하는 거죠. 저게 만약에 터져버린다면 큰 사고나 어떻게 할 거나 이런 우려가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실증 특례로 인정이 되는 게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장 부지 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좀 하여튼 좀 전향적인 자세를 좀 한번 보인다는 에서 국회에서 수용을 해줘서 국회 앞마당에 하는 거라든가 지금 이런 정도가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입증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은 보다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인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좀 더 상세한 말씀을 좀 개별적으로 좀 드릴게요. 내가 이걸 언급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시장에 어떤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 저 있으세요? 어차피 6개월 성과 문제인데요. 저기 100%의 100건의 80%를 해서 뭐 잘했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당초의 목표가 적었다. 어떤 거든지 한번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목표 설정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가장 앞선 나라인데 거기는 금융만 한다. 그리고 한 해에 처리를 하는 게 40건, 50건 정도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4건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더 우리가 공세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고 포괄 범위도 금융뿐만이 아니라 산업하고 그다음에 ICT하고 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7월 17일 날 시행되는 행정규제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은 우리가 4개 규제 심사위원회 이외에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지금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80건 한 게 잘했다 어쨌다 이런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의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